독백이 아닌 대화로 만들어가는 내일의 시간을 위해 준비한 설 특집 친구들과 논평들 함께해 두실 두 친구 나오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 타이틀을 저희가 좀 잘못 잡은 것 같네요. 형님들과 논평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맘먹으려고 제가 한 것 같아서 댓글에는 아마 니들 또 모였냐 막 이럴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렇게 김준일 앵커님과 같이 이렇게 모인 거는 되게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저는 두 분과 많이 하니까 저는 또 장성철이냐 그럴 것 같아요. 예. 일단 예. 장성철 소장님이 중심에 있고 저랑 김준일 평론가님이 교대로 하고 있어서 그럼 제가 사회 볼까요? 오늘? 드문 일이에요. 일단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분들 모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정치인 아니 웬만한이 뭐야 진짜 어려운 게 너무 많은 방송들을 하고 계셔서 시간이 안 맞아요. 정말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예. 저희도 부르면 다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을 저희가 한번 맞춰서 다음에도 모시는 걸로 하고요. 자, 설 특집으로 오늘 정치 얘기를 마련했는데 뭐 너무 구체적인 얘기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조금 좀 거대 담론보다는 좀 편안한 얘기들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 설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박성태 실장님도 좀 다르시죠? 다르죠. 그러니까 연말부터 대통령의 이상하고 끔찍한 계엄 이후에 저도 뭐 괜히 화병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주도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계엄을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두둔하고 극우 세력들이 서부지방법원을 폭도로 난입하고 보면서 화병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만 사실 화가 나면 사람이 처지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경찰 아니 뭐 경제도 안 좋은데 상당히 자영업도 힘들고 다들 사회가 다운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때는 노래를 부르시고 삼행시를 지으시고 작살로 회를 잡아서 드시고 예. 그러시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작살로 회를 잡을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네. 멸치 같은 거 그냥 이쑤시개로 찔러서 찍어먹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작살로 회를 잡는 거를 남한테 시켜야지 기분이 좋지. 내가 가서 잡아야 되면은 그리고 부인한테 시키세요. 부인. 남의 생일 노래를 하늘에서 보내주신 누구 이런 걸 부르는 게 듣는 거는 뭐 기분 좋을 수 있어도 자기가 부르려고 하면은 딱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진짜 명절이라고 하면 예. 화기에 오손도손 막 식구들끼리 먼 친척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맛있는 음식 전도 부쳐 먹고 이러는데 이번 설에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정치적으로 너무 지금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정치 얘기하기 조심스러울 것 같고 또한 경제도 많이 안 좋아졌고 예. 또한 시국 상황도 나라도 대단히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 가족들이 모여도 뭐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윷놀이 하면서 와 이런 분위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 명절에는 혹시 예.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이 다른 가족분들과 같이 있다면 웬만하면 주제를 꺼내지 말아야 된다. 예. 그럼요. 얘기하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 반드시 구속 탄핵 뭐 이런 얘기도 굳이 왜냐하면 지금 막 법원에 폭도가 들이닥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반대쪽 원래 대통령 탄핵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건 너무나 뭐 그냥 1 더하기 1은 2 같은 아주 명쾌한 진실이고 사실인데 이걸 또 너무 명백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자칫하면 서로 멱살 잡을 있으니까 맞아요. 가족끼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 누가 정치 얘기 꺼내면 피하셔라. 내일 설날 당일도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 그런가요? 네, 하지 마세요. 그럼 애청자부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이렇게 고스톱 옛날처럼 고스톱 치고 윷놀이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을 해주는 건 어떤가 그 생각은 들어요. 들어보라고? 예. 그러니까 생각이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그래요. 그런 부분은 또 공감이 되지만은 또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라고 하면은 쫓겨나겠죠. 세상을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 16살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지금 경제 성장률 얘기가 이게 이제 수치로 나오면은 사실 정확하게 이제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부에서 1.8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1.9 그런데 그거 지금 한국은행도 계엄 전에 나온 거라서 지금 조정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1점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인데 그거 잠재 성장률보다도 안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뭔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환율은 뭐 계속 조금 요즘은 안정되긴 했지만 환율도 치솟고 있고 그럼요. 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9년 만에 최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뭐 20년 만에 최저 엉망진창이다 경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변에도 좀 그렇게 좀 많이 경기가 안 좋은 게 좀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저 얼마 전에 누가 불러서 집 앞 상가에 역 근처에 상가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 전철역 근처에 거기 한번 가면서 쭉 상가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큰 테이블이 뭐 20개 이상 있는데 저녁 7시 반쯤 넘어서 이 정도면은 뭐 제가 정확히 모르면 피크 타임에 최소한 가까운 시간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진짜 많은 곳이 3팀. 보통 한 팀, 2팀 저녁에. 예. 지역에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임대료는 비싸지 않은 동네긴 하지만 와 저분들 그래도 임대료 다 내고 어떻게 할까. 제가 본 걸로도 거의 역대 최악의 경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들 내수 경기 이런 것들은 상가에서 지역 상가에서 돈이 어떻게 도냐 하면은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역대 최악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친구 중에 중소기업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예. 2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요 신규 투자가 없다는 거예요. 신규 투자가 없다. 탄핵이 진행이 되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새로운 투자를 정부 지자체에서 올스톱한대요 그냥. 그 의사 결정을 안 해버리는 거죠. 안 해주죠. 지금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자신들이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 하나 얘기해줬고 또 하나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수출해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 1년 전에 6개월 전에 계약해 놓은 거랑 이 환율이 안 맞으니까 엄청 손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프리카 동남아보다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화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인식이 됐잖아요. 예. 이제 그 가서 여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 너희 나라 대통령 탄핵 계엄 선포 하면서 이상하게 조롱 받는 느낌 그냥 우습게 보는 느낌 그런 것도 든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아닐까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조롱 섞인. 야, 그동안 뭐 너희들 뭐 해방 뭐 되고 뭐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 하는 국가로 뭐 G8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 뭐냐 지금 계엄 선포하고 탄핵당하고 니들 나라 정치 후진국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정부와 관공서와 일을 해야 될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위축되는 거죠. 그 되게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 진짜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특정 국가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메이드 인 땡땡이다. 그러면 이제 그쪽 제품을 좀 우습게 보는. 그거는 사실은 그쪽 문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이나 또는 국가 체계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K-팝, 뭐 한류, 뭐 드라마, K-드라마 이런 것들에서 국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렇죠. 우리나라 제품이다 하면 일단 인정했는데 이제 이분들 머릿속에는 한국 하면은 그러니까. 총든 군인이 국회에 난입하는 것 갑자기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것 이런 영상을 떠올리면 이미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금융계에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신용등급 이제 AA 를 낮출지 말지를 되게 고민 중인데 사실은 당장 낮출 생각은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그렇죠. 좀 진짜 실제 재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차기에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건 좀 저희가 또 좀 뒤에 여쭤보긴 할 텐데 대선 전망. 근데 이게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탄핵이. 그러니까 그렇죠. 탄핵 요 정국이 언제쯤 탄핵 심판 결정이 날 거라고 보세요? 대략적으로 두 분은? 저는 3월 18일로 예상해 봅니다. 이 정도로 과감한 건 내가 처음 봤다. 처음 봤어요? 3월 18일. 뭐 중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예, 보통 뭐 3월 뭐 셋째 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맞는데 왜 18일? 저는 3월 18일 그 즈음 되지 않을까. 예. 그냥 원래는 저는 3월 말이나 4월 초쯤 예상했거든요. 예. 4월 18일 날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 문영배, 이미선. 네, 그 전에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 출석해가지고 하는 얘기들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잠깐만요, 제가 할 말 있어요. 막 이러더라도 예. 뭐요? 들어보고 아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을 좀 질질 끌려고 해도 재판관들이 용인을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빨라질 것 같다. 그래서 그냥 3월 18일 이렇게 그냥 찍었어요. 아, 근데 이제 누구한테는 과학적인 그게 근거는 빨라지는 없어요. 게 아니라 야 3월 18일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 왜냐면 2월 말에 될 거라고 막 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진보 쪽 분들은 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2월 쪽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저도 적어놨거든요. 저는 아예 이렇게 딱 최종 결정은 질문이 있길래 네. 예. 3월 18일 또는 진짜? 25일 적어놨어요. 근데 장 소장님하고 너무 많이 같이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염됐어, 오염됐어 내가 보기엔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적어놨잖아요. 와 진짜 그래요? 18일. 오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은 3월 18일, 25일 공통점은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이죠. 왜 왜냐하면 화요일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2월 13일까지 8차 변론길이 잡혔거든요. 네. 사실은 이거 한 4차만 해도 뻔한 건데 네. 원래 탄핵 심판에서 탄핵을 파면을 인용하려면은 조금 더 그래도 얘기를 들어주자. 예. 그래서 저도 4월 18일 전에 결론 낼 거다. 4월 18일까지는 어느 정도 4월 초수까지는 끌고 갈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일단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난입 사건처럼 너무 이 구구층이 결집하면서 사회 안정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 좀 단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8차 변론기일까지 잡혔는데 거기서 끝나냐? 일단 증인 신청을 좀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예. 그래서 조금은 더 하지 않겠냐. 그래서 2번 더하면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4번 더하면 2주 정도가 늦춰집니다. 예. 그래서 2월 말까지 탄핵 심판 변론길이 이어지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 2월 27일까지 변론을 하고 3월 10일 날인가요? 이때 선고를 했거든요. 예, 한 예. 2주 좀 넘네. 그러니까 그때는 결정문 쓰는데 열흘 정도 걸린 거죠. 그렇죠. 예. 보통 열흘 2주 이제 일하는 날짜로 2주 열흘 정도 걸리는데 그걸 감안하면은 3월 10며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3월 18일보다 한 일주일 전에 11일 날 해버리면 60일 전이잖아요. 예. 대선이 그러면 5월 초에 이 황금 연휴 기간이랑 걸려요. 근데 뭐 헌법재판소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할까요? 그런데 원래 또 대선일을 들어가야죠. 예. 대선일을 수요일에 하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주말에 뭐 금요일에 한다거나 월요일에 해버리면 사람들이 맞춰서 놀러 갈까 봐 투표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한 주에 한 중간에 하거든요. 그럼 헌법재판관 이것도 대선이 물론 5년에 한 번씩이지만 앞으로 이제 또 탄핵이 없어야 되고 예. 그러면 이번에 날짜 잡으면 5년마다 그날에 하잖아요. 예를 들어 5월 9일 날 한다. 그러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5월 초에 이어서 대선 날 노니까 사람들이 길게 연휴 잡고 휴가를 길게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일부는 감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5월 초를 피하고 나면 예. 5월 앞서 말한 18일 정도. 5월 11일 날 하면 그 애매하게 60일 전이니까 5월 10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애매하게 되면서 조금은 늦춰지지 않을까. 제가 이 얘기 듣고 보니까 박성태 실장님은 확실히 반국가 세력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윤석열 정권 계속 주요 화두가 역술 무속이었거든요. 저는 어젯밤 자다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냥 3월 18일 꿈에서 보니까 3월 18일 뭐 이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역술과 무속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다. 아 반국가 아, 그렇게 세력이 그렇지, 영수가 그렇지. 잠깐만요. 이게 무슨- 왜냐면은 그 동조를 해줘야지 윤석열 아. 정권 하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고 저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시면 혹시 네. 명태균 씨한테 물어보면은 좀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내가 구속되면은 한 달 안에 탄핵도는 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라서. 근데 그럴듯하네요. 박 실장님 말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듣다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박근혜 변론이 17번이었거든요. 박근혜 예. 탄핵 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14번 하고 이제 12번. 12번 하고 할 거면은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때는 17번 했는데 왜 12번밖에 안 해? 이거는 문제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뭐든지 뭐 시비할 거니까. 아, 그래요? 그 정도 무시하고 가야 돼요. 늦게 하면 늦게 한다고 뭐라 그럴 거고 예. 빨리 하면 빨리 한다고 뭐라 그럴 거예요. 저희가 들어보니까 음.
사실 4번만 해도 되는 거더라고요. 너무 그래요? 간단한 사건이어서 간단해요? 4번만 해도 되는데 원래 그런 거잖아요. 판사들도 유죄 때릴 거면 이 사람의 방어권을 좀 더 인정해 주거든요. 예. 할 수 있는 얘기 다 해봐.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일단 탄핵을 인용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 한 주 더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예.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13일보다는 조금 더 예. 2월 13일에 있는 8차 변론기일보다는 2번이나 4번 정도는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정확한 건 예. 있습니다. 예. 4월 18일 전에 합니다. 4월 선거. 18일 전에는 한다. 네, 무조건. 알겠습니다. 무조건.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 목요일이었죠. 1월 23일에 또 이제 헌재 2번째 2차 출석을 했고, 네.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나와서 그때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이 좀 오락가락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비상계엄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입법기구.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 김용현이 했다라고 했다가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다. 근데 또 김용현 장관은 나와가지고 내가 작성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상황이고 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체크였다. 뭐 얘기도 하고 있고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진술하는 이 방향성과 이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되게 궁금해요. 일단 목적을 떠나서 그 현상에 대한 이해. 왜 대통령의 말은 오락가락할까? 예. 제가 이야기하니까 벌써 장수장님이 웃으시잖아요. 왜 오락가락하는 건가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예? 대전제가 있잖아요. 이 제정신이면 12월 3일 날 이 평화론 물론 뭐 여당 입장에서나 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으니 그다지 평화롭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예. 어쨌든 국회에 여야가 싸우는 건 야당이 대통령을 비판한 건 늘 있었던 건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오락가락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일단. 그런데 그 오락가락하면서도 방향은 저는 그런 상태로 봐요. 일단 탄핵은 절대 안 당해야지. 그리고 차라면 안 당할 수 있어. 왜? 나는 정말 위급하다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예. 이건 적법한 전시와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상태야라고 혼자는 머릿속에서 망상에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핵심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랄지 포고령이랄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정치활동 금하면 안 되는데 정치활동을 금하기 위해서 실제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들 끌어내게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핵심 사항이 될 줄 알고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탄핵은 자포자기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탄핵 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헌재 심판에 나가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왜 기본적으로. 나오나요? 근데 포기했는데. 내란죄는 예. 내가 혐의를 벗어나야 되겠다. 최소한 수괴, 우두머리 혐의로부터는 벗어나야 되겠다. 아, 이제 김용현이 했어요. 그 사령관들한테 나 그런 짓이 안 했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수괴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죠. 김용현이 잘못 알아듣고 사령관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잉 행동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죄는 벗어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그냥 이거는 나는 그냥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오더라도 감옥에서 평생 예. 아니면은 내가 사형은 당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고도의 예. 변론 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내란 수괴 혐의를 벗어나려면은 네. 수사를 하는 공수처나 검찰에서 잘 가서 내란 수괴가 아니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헌재는 이 사법기관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징계를 담당하는 거지 여기가 형사 재판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랑 얘기하다 보면 검사의 페이스에 넘어간다. 그래서 안 해도 될 말도 막 흥분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헌재에서 딱 준비한 것만 정제된 얘기만 딱 하고 공수처 검사 앞에서 나 안 해. 그래서 그냥 저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거대로 받아 쓰세요. 그냥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군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내란의 우두머리 네. 사용과 무기징역 무기 금고만 있는 우두머리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예. 일단 대통령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가 있어요. 뭡니까? 고도에 안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우기기 난 잘못한 게 없어라는 우기기 전략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용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거하고 지금 이쪽에서 그 이제 헌재에서 진술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인 체포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내가 썼다. 그 문건도 내가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검찰에서 얘기한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일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내란 수괴가 돼가지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충성심과 의리 때문에 지금 진술을 좀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23일 날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얘기들을 보면 되게 윤석열 대통령을 미화시키고 막 띄워줬어요. 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겸 선포했고 윤 대통령이 소수만 투입했다. 그렇게 지시했다. 그래서 본인도 이게 계엄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사에도 병력을 투입했다. 해라라고 본인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마. 이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실질적으로 선포할 생각은 없었고 경고성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지만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는 다 내란 수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추후에 또 저희가 지켜보면은 어떤 헌재에서는 또 이제 검찰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보면 될 것 같고 서부법원 폭동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학생운동 많이 이제 하셨던 80년대 이 학번들 얘기를 들어봐도 자기들도 법원은 넘어가지 않아, 법원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뭐 미 대사관은 넘어가도 법원은 안 건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가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박성태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데 인구가 5천만 좀 넘으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 대해서 직접 뭐 공공기관 법원이 아니라도 법원 다 덩치가 크잖아요. 예. 뭐 7, 8층이 넘는 건물 크기에. 그런데 거기를 내가 들어가서 깨부순다?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요. 일단 건물 자체 크기에 큰 행정기관에서는 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그냥 구청도 아니고 법원이에요. 서부지방법원. 그런데 예전엔 이런 일이 아무리 이상한 놈들이 있다고 해도 이걸 잘 엄두에 안 나는데 여기에 정당성을 부추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있나요? 그럼요. 첫 번째 구구 유튜버가 있죠. 예. 그럼 구구 유튜버들 말에 자기들끼리 저 끄트머리에서 얘기해야 될 사람들을 이 담론의 중심으로 끌고 온 건 대통령 일본 윤석열 대통령. 예. 매일은 아니죠. 어쨌든 담화문 편지 써가면서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거리에서 뜨겁게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 뭐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구구 폭도들이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또 구구 유튜버들이 전파해서 나르고 사실 구구 유튜버들은 대통령도 구구 유튜버들이 선동했다고 봐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예. 이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 다선 중진 의원들이 지도부와 다선 중진 의원들이 이 구구와 선긋기를 하지 못하고 뭐 거리는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명확히 선긋기를 안 해요. 예. 자기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거기다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난입한 폭도들이 다 지금 여당의 정파의 주요 한 축인 여당의 지도부들이 나를 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는 들고 갔다. 예. 근데 이분들을 누가 이 주류 무대로 끌고 나와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부추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건 국민의힘 지도부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원흉은 정광훈 씨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정광훈. 그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거기 막 올라가지고 막 유리창 깨고 막 벽돌로 막 예. 그 여러 가지로 막 부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정광훈 그 교회의 전도사라고 전도사. 하잖아요. 한겨레가 보도했는데 네. 정확하게는
그 판사 7층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사람. 네. 그 사람이 이제 정광훈 전도사인데 그 방이 그 판사의 방인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조금 많이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20, 30대가 거의 반수라고 좀 하던데 그러면은 정광훈 씨의 어떤 신도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종교적인 확신과 세뇌를 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개심과 원한이 많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예. 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보인다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어떠한 세뇌가 있지 않느냐, 신념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정광훈 씨가 좀 심어놓은 것이 아니냐. 정광훈 씨한테 좀 가스라이팅 당한 분들이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광훈 씨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요 질문을 드릴게요. 정광훈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정당한 저항권 행사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어요. 정당한 저항권 행사가 맞습니까 이게? 아니죠. 저항권이란 말은 우리나라 법에는 명문화돼 있지 않지만 헌법 전문에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우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라는 거에서 거기에 저항권을 뜻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도 저항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김재규가 처음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김재규 씨가 법원에서 저항권을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서 저항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한 게 있습니다. 이때도 저항권에 대해서 통진당 해산 때 저항권을 주장하니까 저항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이 좀 이분이 성격이 좀 나쁜 경찰이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 하나를 사실은 이분이 잘못했는데 이분을 막 체포하려고 해요. 예. 근데 나는 저항권이 있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법집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항권은 전체 이 공권력이 정부의 권력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반적으로 해야 할 때 예.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어느 때면 5.18 때 같은 때예요. 4.19 같은 때. 이때는 국민 저항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심에서 5.18에 그때 있던 분이 다 무죄 나오고 당시 오히려 보상도 받고 이건 국민 저항권을 행사했다라는 그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질서를 해야 할 때고 소극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막는 거는 가능한 거죠. 예. 소극적. 그리고 또 하나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최종적 수단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수단이 없을 때 저항권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데 그냥 저항권을 정광훈 목사가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이분 그 공권력이 해했냐? 그거 아니죠. 정반대죠. 대통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극적으로 해야 하는 계엄을 선포해서 각 국민들의 기본권을 해치는 거였잖아요. 예. 그 사람을 벌 주는 게 어떻게 기본권을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아예 잘못됐죠. 그래서 저항권이 아니고 이건 폭도예요. 그냥 폭도. 폭도다. 예. 박성태 실장님은 너무 착해요. 왜요? 정광훈 목사의 저런 헛소리에 예. 저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과거 사례까지 해가지고 반박하고 비판의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 너무 착하다니까. 저 예. 같으면은 아니 뭐 그런 헛소리에 뭐 일일이 대응을 해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소음인데 그냥 시끄러우니까 귀 막고 있죠. 저 같으면 이러거든요. 근데 저 웃긴 게 예. 사랑제일교회에서 앞서 이제 그 전도사 7층에 판사문을 발로 찬 전도사 논란이 나왔을 때 입장문을 냈어요. 예. 입장문을 낸겠는데 그 사람은 이모 씨는 사랑제일교회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닌 사람은 맞는데 예. 신도나 뭐. 직책을 맡은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뭐 특임 전도사 뭐 이렇던데요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특임? 무슨 특임 교수가 어느 교수 대학의 특임 교수가 사고 치면은 우리 대학 교수가 아니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이 뒷부분 읽게요.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예. 사랑제일교회는 이와 관련 조직적으로 어떤 사태를 유도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 입장문이 문으로 딱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 그 전날 4월 18일 날 정광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하면서 막 주장했잖아요. 예. 그래놓고 해서 벌어진 일을 불미스러운 사태라고 자기들도 좀 뭐 잘못한지 안 거야 이게. 그쪽에서 불미스러운 사태라고 하고 개입이 없다? 박 실장님이 자꾸 이렇게 반박을 해주니까 재미 붙어가지고 계속 입장문 내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법원 폭동 같은 일은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네. 윤석열 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 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1월 29일 수요일, 오늘은 백석의 시 국수 중 한 부분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백석 시인은 고향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에 자주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백석 시인은 왜 그리 고향의 맛을 찾았던 것일까요? 그건 어쩌면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위해 때가 되면 철에 맞는 음식을 해주던 엄마의 음식, 추석이면 송편을, 설이면 떡국을, 새해를 맞을 때면 오래 살라며 흰국수를 삶아주던 고향의 마음, 그것을 잊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설을 맞은 오늘 김준일의 뉴스 공감도 그 기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담긴 소망도 함께 꺼내보려 합니다. 큰 상 펼쳐두고 설 특집 맛과 소망들이란 상을 한번 차려보려 하는데요.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 공감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 주세요. 한 그릇 담긴 떡국과 한 접시 담긴 잡채, 한 잔에 담긴 투명한 술로 전하는 한 해의 소망과 바람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탁재영 다큐멘터리 PD, 이우석 놀고 먹기 연구소 소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추석 때 네네. 봤잖아요. 세월이 벌써 그렇게 빨리 예. 지났어요. 네. 예. 9월 달에 아마 이른 추석이라서 9월. 굉장히 더웠던 추석이었어요. 예, 많이 더웠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아요. 많은 게 바뀌었어요. 많은 게 좀 바뀌었죠. 저희가 뭐 정치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네. 5개월 만에 뵀는데 그동안 근황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정신 없었죠. 뭐 일단은 하반기는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늘. 네, 그래서 하반기를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이제 세상도 시끄럽고. 예. 그래서 그냥 그거 쳐다보다 보니까 벌써 해가 바뀌고 뭐 을사년이라 그러고 또 을사년은 또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벌써 이제 2월이 곧 예. 곧 2월이에요. 네. 한 달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저도 뭐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여행 많이 이제 만들어서 좀 다니고 많은 분들이랑 함께 뭐 뉴질랜드도 다녀오고 뭐 네팔도 다녀오고 그런 걸 했었고, 연말에는 제가 그 친구들이랑 그 재작년부터 락 밴드를 만들었어요. 아니 있는데. 지금 그 유튜브나 보이는 라디오로 좀 보시는 분들 알 텐데 이 범상치 않아요. 지금 우리 탁재영 PD의 이 모자와 이 머리 색깔이 지금 범상치 않아요. 이게 머리가 그때 이제 염색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분명히 그 끝까지 다 못 올라갈 거기 때문에 노래가 이 머리 스타일로라도 좀 이제 시선을 좀 분산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 같은 경우는 뭐 탈색을 그런 하고. 대안이 없네요. 예. 그렇죠. 뭐 색깔을 넣을 수도 없고. 예. 이우석 소장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예, 모발이 좀 부족한 민머리입니다. 예, 민머리면 오히려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요새 또 낙지가 맛있을 때잖아요. 비겁하게 감추려고 하지 말고 시원하게 오히려 그럼요. 그게 낫지 않나. 그게 요즘에 시대 정신일 수도 있어요. 예. 네. 요즘의 시대 정신인데 꽤 오래된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설 당일이에요. 설 당일날 저녁인데 2025년 설을 맞아서 아침에 가족들과 또 식사도 하고 네. 차례도 지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설날 아침 풍경 좀 보통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은? 저는 사실은 우리는 설이 두 번이잖아요. 예. 막 이제 쏟아지는 이제 톡에 쏟아지는 이제 새해 인사들. 그러니까 저도 답장 그거 자꾸 하다 보면 하루 지나요 그냥. 설이란 이름이 아직 입에 안 붙어가지고 자꾸 구정. 예. 그러니까 신정 그렇게 구정. 되는데 예. 두 번이니까 그거를 하루를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보내는데 이게 뭐 이름은 안 써 있고 그냥 무슨 이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그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답장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1년에 3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보내고 네. 며칠 있다가 1월 1일 날 한 번 보내고 좀 기다리면 또 설 때 한 번 보내고 단호 이런 건 안 그래서 하나요? 저는 나름 그냥 원칙을 정한 게 그냥 양력 1월 1일 날 그런 건 이제 몰아서 보내고 네. 설 때는 정말 가까운 가족이나 이런. 근데 또 세배는 정작 떡국이랑 그쵸. 세배는 네, 맞아요. 예 설에 하잖아요. 그래야 또 기분이 나고. 그때 그래. 다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나오기 네, 때문에 예. 예. 사실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게 안 어울리는 건데 왜냐면 세배를 안 하니까 또 우리 그것도 안 기준에선 먹고. 그렇죠. 우리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 이제 그래서 그 80년대까지는 그래서 신정 구정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네. 민속의 날이라고도 했어요. 예, 한때. 구정 이제 뭐 민속의 날 그러다가 휴일도 빨간 날도 아니었었던 적도 있다가 네. 이중과세 금지라고 했었죠. 그거를. 하루 쉬었어요. 하루. 예, 89년에 그냥 야 다들 쉬는데 저렇게 기를 쓰고 다들 국민들이 구정에 저게 쇠겠다는데 어떻게 맞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됐던 기억들이 있는데 두 분이 이제 오늘 모시게 됐는데 또 이제 음식 전문가 네. 그리고 근데 전통주 전문가니까 음식과 이런 전통주 여쭤볼게요. 떡국. 떡국 먹잖아요. 네네, 뭐 떡국 떡국 먹죠. 두 그릇 먹으면은 두세 더 먹는다 뭐 이런 뭐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먹어요? 이거 그럼 언제부터? 저는 이미 100살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떡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평상시에도 떡국을 파는 분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주문을 하는데 떡만둣국이나 떡국은 어차피 이거는 이제 첨세병 나이를 한 살 먹는 병 떡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전부터 다른 거는 안 챙겨도 동지 팥죽이나 이런 거는 잘 안 챙겨도 이것만큼은 대부분 다 시켜온 것 같아요. 아까 어릴 때는 이게 기다려졌는데 네. 점점 이제 먹기가 좀 꺼려져요. 아, 그러니까. 완강하게 저항하시나요? 그러니까, 요즘 혹시 그러니까. 떡국을? 네, 근데 그거 안 먹는다고 안 드신다고 그 그것도 나이를 안 아니니까. 먹는 것도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별 수 없이 먹는데 먹거리가 예전에는 참 귀하고 그래서 떡국 자체가 별미였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떡국을? 떡국 자체가 이제 기원은 사실 신라 시대 때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의 형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흰 쌀 가래떡을 동전 모양으로 썰어서 한 떡이 아니라 대부분 예전에는 빚은 떡이었거든요. 아. 여기 뭐 경단처럼 빚는다든가 예. 흔히 이제 새알을 떠올리시면 좋은데 경단이나 뭐 그런 떡을 먹다가 나중에 이제 엽전 모양이 이제 이게 새 신년이다 보니까 이제 구복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뭐 뭔가 복 받으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 장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예. 그런 엽전 모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래떡이 긴 거는 수명이고 그거를 쫑쫑쫑쫑 썰은 건 사실 그 돈 모양이거든요. 그게 엽전 모양. 엽전 모양. 근데 이제 개성 같은 데 가면 조랭이 떡국이라 그래가지고 눈사람처럼 생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떡을 똑똑 뜯어가지고 먹는 떡국이 있대요. 아, 일종의 그러니까 약간 수제비처럼 네. 네네.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또 그 약간 그 민간 그 유래 같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 고려 왕조에 대한 그런 원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떡을 만들 때 이 고려 왕 시대 원수 이러면서 그거를 아, 그래요? 비틀어 떼가지고 그렇게 먹기 시작했다는 설이 그래서 있어요. 이게 이제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목을 이제 중간에 누르거든요. 빚을 예, 때 예. 보면 예, 예. 뜯기도 하고 이렇게 빚어서 중간에를 나무칼로
살살살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걸 이제 조선 왕조에 대한 이제 뭐 원한 예. 그런 거 근데 안갚음. 재밌게 말을 붙인 거겠죠 나중에. 그러면 모든 음식에 약간 그런 관념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전에 어떤 서민들의 설상 그리고 좀 양반이나 아니면 왕족의 설상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상식도 다르니까 이렇게 절기에 먹는 그 세시에 먹는 것도 다르죠. 왜냐하면 일단 쌀이 밥보다 떡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잉여 이제 농산물이 별로 없던 그런 하루 이제 나는 것도 힘들었던 시대에 떡을 빚어서 먹었다면 그거는 기울여도 어느 정도 사는 집이고 뭐 떡국을 흉내라도 내려면 이제 잡곡을 가지고 떡을 빚거나 뭐 잘 안 빚어지죠. 그리고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곤드레나 뭐 이런 나물 같은 것도 넣고 요즘으로 따지면 오히려 영양식이고 건강식이죠. 균형 잡힌 건강식이에요. 섬유소에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조금 목피를 먹었잖아요. 기근 때. 그게 알고 보면 정말 다 이제 좋은 것들이에요. 지금 엄나무순 이런 거 보세요. 그 조금 목피만 먹은 그럼요. 민초들이 오히려 양반집에 불을 지르고 엎었어요. 그게 내가 보면 칡뿌리, 무슨 더덕, 가시오과피 이런 걸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 비싸서 잘 사 먹지도 못하는데 그런 그게 거. 다 영양제잖아요. 근데 찹쌀이 예. 지금의 찹쌀이 흔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찹쌀을 경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맵쌀에 비해서 안 나와요. 그래서 떡 중에서도 떡을 맛있게 만들려면 찹쌀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찹쌀이 그러니까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찹쌀로 만든 그런 쫀득쫀득한 떡이야말로 진짜 사대부 집안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떡에다가 이제 그 뭐 물론 추석 때도 이제 송편을 빚어서 먹는데 예. 가래떡 같은 경우에는 또 국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떡국이니까. 예. 이게 사실 고기 육수를 쓰고 싶지만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소를 함부로 잡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왜냐하면은 지금 경운기죠, 따지면은 경운기. 경운기, 자동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기기인데 그거를 네가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그럼 육수를 뭘로 넣나요? 흔히 이제 우리가 속담 중에 꿩 대신 닭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꿩 겨울에는 이제 농한기다 보니까 눈 쌓인 데서 이제 꿩 사냥을 많이 다녔죠. 꿩을 잡아서 쓰는 육수가 가장 고급이고 아니면 일반적이고. 냉면 육수도 사실 꿩 육수고 냉면도 겨울 음식이니까 꿩을 많이 잡는 겨울철날 떡국에 육수를 냈는데 없으면 닭. 꿩 대신 닭. 진짜 꿩 대신 닭이네요. 네네. 아니 근데 꿩이 들어간 그런 떡국이나 만두 같은 거 파는 집이 강원도에 꽤 있어요. 많죠.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먹으면 난 닭이 더 맛있던데. 그래요? 닭이 개량이 됐어요. 많이. 예. 그 이후에. 근데 꿩은 개량을 누군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꿩 육수를 많이 썼고 또 꿩 육수가 그 뼈째 우려내고 맞아요. 이런 맛있어요. 꿩 육수로 만든 냉면은 진짜 맛있어요. 네, 막국수, 그러니까. 꿩 막국수. 그렇군요. 갑자기 방송 중단하고 먹으러 가고 싶네요. 배가 살살 고픈데. 자, 설날 아침에 이제 떡국도 먹으면서 함께 마시는 음료도 있잖아요. 네네. 뭐 새주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먹으면은 애들도 먹나요? 근데 이게 그렇죠. 그런가요? 이거는 뭐 온 가족이 다 먹는 어린이부터 뭐 가장 연장자인 뭐 집안의 가장 할아버지까지. 그래서 뭐 귀발 기술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해의 문과 이제 그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심으로써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발 기술은 사실은 이제 정월 대보름 때. 대보름 때 먹는데 먹었고 이렇게 먹는 술을 흔히 이제 뭐 그러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뭐 이런다는 저 민간적 어떤 그런 신앙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뭐 모든 게 다 간소화돼 가지고 그냥 세배만 딱 드리고 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이제 세배를 하러 가면 이제 그것도 어른들이 많으니까 쭉 한 바퀴 돌았을 거 아니에요, 동네를. 가면은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세배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새 찬을 줘요. 새 찬이요? 네, 그래서 가벼운 다과인데 여기에는 이제 생밤도 있고 뭐 대추도 있고 꽃감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강정 같은 것도 있고 이러면서 같이 술을 주는 거예요.
한 잔씩. 예, 꼬맹이들한테도. 애들한테도. 예, 그래서 요때는 살기 좋았네 그때. 조기 교육. 근데 이때는 이 조선 때까지만 해도 더운 술 마시는 문화가 꽤 있었는데 이때는 반드시 찬 술을 줬어요. 그래서 이때 주는 술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도소주입니다. 도소주요. 네, 도소주. 이게 무슨 술인가요? 그래서 도소주니까 이제 뭐 소주의 일종인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청주예요. 아 청주. 네, 그래서 이 예. 도소자가 그 소주할 때 그 불사르 소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악한 거를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도소라는 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말린 도라지, 방풍, 산초, 계피 같은 것들 약재를 준비를 해가지고 요거를 맑은 청주를 끓이면서 한 소끔 끓여서 약간 백쇼처럼 만든 거예요. 아 증류주인데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약초가 들어간. 증류는 아니고, 증류는 아니고. 증류는 아니고, 그러니까 와인을 끓일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향료 같은 거, 과일 네. 같은 거 같이 뭉근히 끓여내면 그게 백쇼잖아요. 예예예. 그것처럼 우리 전통 청주를 끓일 때 약재 주머니를 잠깐 넣어가지고 그 향이 이렇게 좀 우러나게. 끓인 거군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이걸 준비할 때 이 약재를 제대로 하는 데서는 그 전날에 이미 우물에다 이렇게 담가놔요. 그 마을의 공통 우물에다가. 아. 그래서 뭔가 그 섣달 금음날의 그런 기운도 좀 서리게 만들고 이 약재의 기운이 마을 공동 우물에 퍼져가지고 내년 한 해 이게 새해에 이 마을 전체에 어떤 병이 없도록 하는 기원의 의미도 담으면서 이제 새해 아침에 이걸 건져가지고 끓여가지고 그 도소주를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남녀노소 다 먹을만하네요. 이 그럼요, 정도 얘기 그럼요. 들어보니까. 예. 그렇죠. 예. 일단 도수가 그렇게 센 술은 아니고, 예.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약간 하나의 의례죠. 예. 예.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게 아니라 한잔 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자. 뭐 그런 의미로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이 술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18세 이하는 절대 술 못 먹게 하고 막 이런 그렇죠. 문화가 있는데 옛날에 보면은 그냥 다 마셨어요. 막걸리 사러 아버지 막걸리 사러 갔다 오면서도 그냥 마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어쨌든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예. 어른들한테 술을 배우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그 세시 풍속 중에 이제 향음주례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 향음주례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향교 같은 데서 이제 그 성년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정말 예법에 따라서 술을 받고 술을 함께 어른들 앞에서 마시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공동체에서 술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배워야 우리가 이제 술만 마시면은 뭐 누구도 못 알아보고 누구도 못 알아보고 그렇죠.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3시 풍속이니까 새벽 3시까지는 마셔야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3시까지는 먹어줘야 된다. 3시 풍속에 맞춰서 먹자. 그렇군요. 예, 2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게 이제 보통 소맥 20잔씩 먹고 뭐 이게 이게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게. 찰랑찰랑. 예.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게 여러모로 밝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뇌가 쩔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짜. 적당히 마셔야 된다. 네,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렇군요. 기왕이면 좋은 술. 알겠습니다. 한과 같은 것도 많이 먹었죠. 그럼요. 환과 역시 기호식품이잖아요. 예. 이거는 굉장히 또 술처럼 많은 쌀과 많은 다른 곡식, 과일 그리고 그 귀한 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기름도 굉장히 귀하던 시절에 예, 참기름으로 튀겨내고 그것도 찹쌀을 빚어서 튀긴 다음에 꿀에 버무렸다가 쌀티밥을 묻혀서 만든 뭐 그런 게 그게 육아잖아요, 육아. 예. 그리고 우리가 그건 약과야 그 약과 있잖아요. 약과는 이제 유밀과의 한 종류인데 그건 아예 반죽을 섞을 때 거기다가 꿀을 섞어요. 예. 그리고 다시 튀겨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손도 많이 가고 재료도 많이 되니까 한과는 굉장히 특정 계층들만 먹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예법으로 지켜 내려오고 있는 거는 하나의 궁중이나 반가에서 지켜오던 거고 사실 서민들이 먹을 수 있었던 한과라고는 그저 뭐 그냥 엿 정도. 엿. 예. 예, 엿도 한과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렇군요. 약식도 한과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초에 약식 많이 먹었잖아요. 네, 약식을 할 때도 이게 보면 보통 이제 설에 많이 먹는 이유가 추석 때는 아무래도 농산일이 좀 남았잖아요. 예전처럼 연휴가 있는 게 아니라 한참이 이제 그때가 수확철이고 그래서
좀 더 한가할 때가 설이에요. 농한기거든요. 예. 그리고 가을에 났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 결실을 맺었던 무슨 대추라든가 밤 이런 것들을 말려서 이제 한과의 재료로 썼던 거죠. 그래서 한과는 이제 사실 한옥, 뭐 한복 이것처럼 우리 과자를 뜻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많은 과자들을 포함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유과랑 유밀과, 그다음에 이제 숙실과라고 또 아예 과일을 사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꽃감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게 있고, 강정은 이제 곡물을 튀겨서 굳힌 거죠, 그대로. 예. 그리고 불가에서 먹는 이제 다식. 예, 다식은 이제 전래된 걸로 보여요. 당나라 때 당과자가 유명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고, 또 한때는 우리도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려 때. 그래서 원나라에다가 고려병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고려양이라 그래서 고려의 지금 한류처럼 예. 고려의 모든 것들이 외국에서 인기가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유밀과 약과 같은 게 굉장히 원나라 몽골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K컬처의 원류죠. 그렇죠. 한류의 원조. 근데 지금 1차 한류. 네. 근데 지금도 약과는 지금 K푸드의 선봉장 중에 네.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요즘요 젊은 층도 굉장히 좋아요. 아니, 지금, 네. 많이 약과를. 먹어요? 해외에서 와본 친구들이 약과 먹고서는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오. 그런 거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리뷰하는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지금 편의점만 가보셔도 예. 약과 종류가 예전에는 그렇게 안 팔았잖아요. 진짜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굉장한 프리미엄급 약과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렇군요. 예. 그건 약과예요. 아니 제가 외신 이제 뉴스를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김밥 많이 먹는다고. 그렇죠. 냉동 그렇게, 김밥이 예. 굉장히 인기죠. 이제 뭐 트레이더스조나 뭐 이런 데서 냉동 네. 김밥이 있어가지고 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냉동 김밥이 그게 김밥이야. 그렇죠. 네. 방금 말아가지고 먹어야지 그게 김밥이지.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약과도 많이 먹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짜장 라면에 중독돼가지고 본격적인 짜장면 먹기 위해서 한국 찾아오는 그런 유튜버도 있고 해외 유튜버도 있고. 불닭도 있고요. 네네네. 그러게요. 뭐 이렇게 챌린지 같이 많이 하던 불닭 볶음면이라든지 막 이런 그거는 것들 또 막 이제 챌린지. 극한의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나마 매운맛을 좀 견딜 수 있는 유전적인 어떤 그런 게, 조건이 되지만 예. 그 김치만 먹어도 맵다는 사람들이 그 불닭 종류를 먹어보면 아주 그냥 이거는 극한 상황이고 정말 SNS를 통해서 자랑을 해야 할 그런 거다 보니까 콘텐츠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수련을 해온 거거든요. 갑자기 매운 걸 먹게 된 게 아니라 예. 우리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뭐 엄마가 이렇게 김치 하나만 더 너무 매워 막 이러던 시절이 제가 있는데 딸을 보면서 그거를 예. 정확하게 느끼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진짜 얘가 아예 못 먹다가 조금씩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얘 이제는 제법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혀를 마비시키는 거구나. 맞아. 수련이야 수련. 제가 예전에 멕시코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예, 멕시코에서 멕시코인들과 내기를 했어요. 한국인이 매운 걸 더 잘 먹는다. 여기는 아니다. 멕시코인이 세계 최고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할라피뇨 엄청 맵잖아요. 하바네로라고 있어요. 하바네로. 아, 정말 생긴 건 굉장히 예쁜 피망처럼 생겼는데 와 이게 얼마나 매우냐면 청양고추의 200배예요. 근데 제가 이겼거든요. 이기셨어요? 이틀 동안 딸꾹질을 하는데 이게 오로지 정신력으로 아니, 하신 거 아니에요? 승자의 저주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남이 자는데도 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날에 먹던 음식들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은 또 나중에 우리 후손들 중에서는 다른 거 먹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말씀하신 그럼요. 대로 김밥이나 불닭볶음면을 설날에 먹고 있을 그럴 수도 수도 있죠. 아, 그럼요. 있죠. 예, 시대가 바뀌면 또 먹는 피자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메리카노. 네. 아, 알겠습니다. 뭐 요즘은 제사상에도 원래 좋아하시던 맞아요, 음식들 맞아요. 올리고 맞아요. 그게 그러잖아요. 좋죠. 예, 사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 뭐 옛날 거 찾기도 힘든 거 옛날 음식들 또 찾아가지고 올리는 거보다는 평소에 그럼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거 이런 거 올리는 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게 원래 성리학의 정신에 맞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설날에 마셨던 것들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설에 술 많이 먹잖아요. 아까 전에 뭐 네네네. 도소주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뭐 삼회주, 삼오주 뭐 이런 거를 마셨다고 하네요. 네네네. 이 삼회주, 삼오주가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기 저온 숙성주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 발효를 할 때 발효를 길게 끌면은 술 맛이 좋아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사실은 이 설 때예요. 겨울. 예, 왜냐하면은 너무 추워서 발효가 잘 안 일어나면은 따뜻한 방에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온도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은 옛날에는 에어컨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없었네. 그 온도를 내리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물 같은 우물가에 그러니까 이제 동굴 같은 뭐 이를테면은 데는 뭐 네. 밀양 얼음골 같은 데면은 그 뭐 가능하겠지만은 웬만한 데서는 이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맛 좋은 술을 예전엔 춘주라고도 불렀어요. 아. 네, 그래서 고급 청주 이런 것들의 별칭이 춘주였는데 그 춘주는 이제 봄에 시작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봄에 개봉을 시작한다. 아,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겨울부터 이렇게 만들어 오다가 봄에 딱 그렇죠. 먹는 그러니까 건가요? 정월쯤에 시작해서 음. 음력 한 3월쯤에 이제 따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절기로 보면 한 5월 경에 이제 5월이죠, 따는 5월. 거죠. 네. 네네네. 꽃놀이 갈 때 네네. 가끔 이제 그런 가요에도 등장합니다. 예전에 아이가 이제 술을 메고 이제 상춘곡이라는 뭐 이런 가사 문학을 보면 그거를 술을 메고 꽃놀이를 가는 거죠. 그래서 금방 딴 술을 먹는데 그 술이 바로 지금 탁PD가 얘기하신 것처럼 겨울에 담궈서 봄에 개봉하는 네. 춘주. 그래서 이제 삼해주는 돼진날 그 해자가 돼지 해자거든요. 예. 그래서 돼진날이 3번 돌아올 동안 담는다라는 아. 뜻이고 삼오주는 그 말 오자예요. 예. 그래서 말날이 3번 돌아올 동안 담는다. 그래서 이제 요거 12간지니까 짧게는 12일마다 요 날이 돌아오는데 길게는 이제 36일로 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삼해주 같은 경우에도 작은 삼해주와 큰 삼해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작은 삼해주는 36일만 해도 완성이 되는데 예. 큰 삼해주 완성하려면 이제 108일 넘게 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석 달 넘게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이 정월 그 삼해주 중에서도 이제 원 삼해주가 정월 첫 해일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술은 한 번 빚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술은 약간 그 술 빚는 과정이 다단 로켓 비슷해요. 아. 버스술. 예. 그래서 이제 달나라 갈 때 우리가 1단 로켓만 가지고도 확 갈 수도 있지만 예. 그거보다는 2단, 3단 쓰는 게 좀 더 실패 확률을 줄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멀리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술에서도 그런 식의 개념으로 2번에 걸쳐 2단 로켓으로 빚는 게 이제 2양주. 그리고 3단에 걸쳐서 빚는 게 3양주. 뭐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아. 3번 담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3해주 같은 거는 아주 대표적인 3양주 또는 4양주인 거죠. 밑술을 한번 밑술 과정을 한번 안 치게 되면 4양주로 들어가는 거고 예. 밑술 과정까지 쳐서 하면은 3양주가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여러 번 담그면은 네네. 비싸지지 않나요? 비싸지죠. 고급품이 계속 술이 들어가는. 그래서 양조하는 누룩도 들어가고. 쌀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상업적으로 3양주 이상의 술을 만드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3양주부터는 2양주보다 3양주가 되면은 가격이 확 뜁니다. 근데 그만큼 거기에는 곡식도 많이 들어갔고 수공도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손실분도 있어요. 손실분. 예전에 알코올이 이제 날아가니까. 예전에 흉년이 들면은 예. 가장 먼저 공격받았던 게 이 삼해주예요. 아. 왜냐하면 이제 상소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것도 먹고 살 지금 그렇습니다. 곡식도 없는데 네, 지금 네. 술을 삼해주 빚어가지고 빚기를 그 맛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상소가 올라오면은 이제 임금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달랐을 텐데 우리 예. 정조대왕께서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네. 정조대왕께서 이제 비답을 내린 게 지금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삼해주가 지금 다 익었는데 그럼 다 버려? 아,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환경 오염에 안 좋고. 상소 올릴 거면 좀 일찍 올리지 그랬어. 지금 다 익었는데 그럼 버려? 이제 이렇게 ESG 경영에도 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답을 내리신 게 역시 있고 성분이네요. 정조대왕께서. 그래서 이 삼해주는 아무래도 돼지의 그런 이미지가 겹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어떤 재물운 같은 게 있다라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도 제가 있고. 돼지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3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날마다 빚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3오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그 권력, 남성적인 힘, 양기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소에 양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돼지도 3-5 양기가 좀 있는데. 말의 양기가 더 세기 그런가요? 때문에 3-5주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3-5주의 경우에는 맵쌀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맛이 좀 더 드라이하면서도 또 이제 물누룩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그 산미 같은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3-5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포트 와인 비슷하게 네네. 나중에
소주를 좀 붓는 제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술도 술 이름이 하나라 그래서 제법이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예.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책에는 다르게 나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권 쪽에 사모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중품 소주를 좀 넣어가지고 숙성시키는 제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주정 강화. 주정 강화, 그러니까 이제 포르트 와인처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5월을 넘겨도 좀 덜 상해요. 그렇죠. 아, 알코올 도수가 높아졌으니까. 높으니까. 네네. 도수가 높으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이 옛날에 이제 술을 이렇게 뭐 삼양주 이런 거를 먹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해 첫날일에 이렇게 빚어서 먹을 정도로 자주 흔하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성도 들어가고. 이거는 일반 집에서는 뭐 구경도 못하는 술이죠. 근데 또 이 특히 삼해주의 경우에는 예. 조선 후기가 되면은 요게 이제 완전 베스트셀러가 돼버려서 가정집에서 빚는 것보다는 이제 상업 양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마포 일대 요런 쪽이 사실은 삼해주가 굉장히 많이 빚어지던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 독막로라고 있잖아요. 독막로. 예, 독막로 알죠. 네네. 예. 이 독막로가 옛날에 그 옹기장이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어요. 술독. 아 네. 술독이요, 술독. 술독 만드는 어. 그래서 술독도 되고 뭐 이제 소금독. 김치독도 되고 소금독도 되고 하는 그 옹기장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독 짓는 움막이 많았던 곳이다 해서 독막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독막로의 독막 거기는 같은 이제 경우에는 돼지갈비집이 맛있는데. 아, 지금은. 그쵸. 근데 지금도 술집이 많아요. 거기. 겨울에는 이 땅이 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옹기쟁이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독막을 술 빚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공방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불을 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술 빚는 사람들이 거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마치 이제 공유 경제처럼 삼해주도 많이 만들었고 그 삼해주를 가지고 거기서 증류를 해가지고 삼해 소주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이 삼해주가.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지금도 혹시 삼해주를 이렇게 빚어서 파는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전통주는 네. 또 오늘 온라인- 방송 끝나고 삼해주 좀 먹으러 가서. 그거는 조금 걸어가야 돼. 아, 예, 예. 심지어 그 비슷한 어쨌든 마포 그쪽에 음. 요걸 가르치는 기관도 있고요. 삼해주. 아 네. 그렇군요. 아직도 이 전통들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네. 어쨌든 굉장히 또 오늘 몰랐던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결국 이제 술은 이제 우리가 뭐 소위 깡소주 뭐 이렇게 해서 술만 마시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음식하고 조금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페어링이라고 하는 궁합, 뭐 그렇죠. 마리아주라고 또 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불어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술들은 어떤 음식하고 예전에는 좀 많이 먹었나요? 좀 기름진 게 그래도 명절에는 좀 차리거든요. 평상시에는 거의 채소, 푸성귀 무슨 남새들 위주로 먹다가 식사 자체가 서울에 장만하는 음식들이 보면 약간 기름진 것들이 있으니까 기름진 음식과 술은 이제 좋죠 서로. 예, 왜냐하면 든든하게 안주도 되고 정말 마른 속보다는 좀 기름기가 있는 게 훨씬 더 술을 누르기가 좋습니다. 그 안주라는 한자가 누를 안자를 써요. 아 술을 누른다. 아, 편안한 안주 편안한 아니, 안자가 아니었나요? 이 두 개가 서로 상극이에요. 예. 안주를 먹으면 술이 땡기지만 예. 사실 알고 보면 술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안주를 먹는 거죠. 그렇죠. 뭐 빈속에 먹으면은 또 위가 부담되니까 또 안주를 그걸 먹는 거잖아요. 뭐 예선년들도 안 거죠. 그래가지고 뭐 갈비찜 같은 거 뭐 지금 그거는 정말 예전에 수라상이나 오르던 건데 지금 이제 명절 음식 준비하시는 걸 보면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는 가장 이제 메인으로 주연으로 갈비찜이 들어갑니다. 예. 갈비라는 거는 우리 한민족의 가장 좋은 식재료를 의미해요. 탕 중에 가장 으뜸은 갈비탕이고. 우린 고기 중에서도 뼈에 붙은 갈비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갈비를 못 먹지만 내 비록 지금 돈이 없어서 닭을 먹지만 닭갈비. 아. 네, 내가 지금 비록 고등어를 먹지만 고갈비. 고갈비. 아, 그런 그런 식으로 건가요? 갈비자를 다 붙여요. 갈비 갈비는 전용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갈비는 먹는 사람이 없어요. 뜯어요. 갈비는 뜯었다라고 그렇네요. 하죠. 갈비를 뜯었다. 심지어는 목살을 뼈에 붙여서 왕갈비를 네. 만들기도 하고. 예전에 그래서 식용 접착제를 붙여서 만든 게 이게 맞냐, 갈비가 안 맞느냐 맞냐 안 그 맞느냐 논란이 법원에서는 있었죠. 통과시켰죠. 그것도 갈비다라고 인정을 해줬죠. 예, 예. 그래서 갈비찜을 뭐 먹을 수 있고 그다음 잡채를 먹을 수 있잖아요. 잡채는 지금이 제철입니다. 무슨 잡채 제철이 어디 있겠냐라고 사람들은 물으시겠지만
잡채에는 시금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지금 근데, 현대적인 의미의 당면 잡채에는 근데 지금 겨울인데 그게 시금치는 제철인가요? 겨울이 제철이에요. 아, 그래요? 겨울에 가장 단맛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서 당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시금치가 잘 되는 곳은 오히려 겨울 바람이 많이 드는 추운 데서 뭐 유명한 잡채들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들이 예. 예를 들면 포항초라 그러죠. 그다음에 섬초 이런 식으로 시금치의 제철에 잡채를 만드시면 훨씬 더 맛있고 주연이 사실 알고 봤더니 당면이 아니었어요. 시금치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시금치를 또 미국에서는 또 뽀빠이가 먹어서 소리 난다고 그렇게 약을 팔았는데 예, 겨울에 맛있다라는 거는 또 우리가 이번에 안 것 같습니다. 어떤 술, 그러니까 어떤 안주랑 보통 막 탁피디님은 많이 드세요? 저는 뭐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누름고기, 편육 같은 눌린 고기. 편육.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젤라틴까지 있는 그런 좀 약간 반투명한 그런 이게 기름진 고기. 최초의 식가공이에요. 육가공. 이게 코리안 샤키테리죠 그게. 예, 원래 그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예. 그 아신 거죠 예전에 돼지 잡육을 썰어서 돼지의 콜라겐에 가둘 수가 있구나. 그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편육 같은 게 예. 생기는 거죠. 근데 머릿고기로 팔기도 하고 편육이라고도 팔고 뭐 누룽고기라도 팔고 다 뭐가 같은 그러니까 거고 재료는 뭐가 다른 건지. 머릿고기인데 예. 머리에 살들이 막 여기저기 다 똑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예. 귀 모든 걸 다 썰어요. 귀 모양을 먹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썰어서 삶으면 이제 열에 의해서 젤라틴이 이제 액화됐다가 다시 그거를 뭐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다디미돌로 눌려놓으면서 이제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러면 딱 썰어내면 그 모양은 귀였는지 코였는지 뭐 구분이 안 가지만 맛있네 하고 알뜰살뜰 잡육들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서양의 소세지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소세지도 다 잡육을 다 갈아서 예. 창자 안에 넣어가지고 하나의 정형화 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소세지 하니까 배고프네요. 그렇죠. 예, 좋은 술. 저희가 술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이제 전통주 얘기도 해봤지만은 네. 저는 이제 명절에 우리가 또 아주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두 분께 네. 그냥 두 분이 좋아하시는 이런 명절이나 요즘에 먹을 만한 뭐 술, 네네. 또 음식 아니면 뭐 이제 꼭 어느 식당 그 이름을 얘기하진 않아도 네. 뭐 어떤데 요런 데 가보면 좋겠다 요런 것들 좀 얘기 좀 해보죠. 예. 저는 이제 불고기가 좋습니다. 다시 불고기? 좋아졌어요. 예.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음식이었는데 나중에 생고기를 많이 먹고 그래 양념에 미리 재워놓은 그런 불고기를 좀 꺼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노쇠판에 구워서 양념이 흘러내린 양가의 고인데다가 냉면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넣어서 먹고 하는 불고기가 굉장히 좋아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불고기랑은 또 어울리는 술들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불고기는 이제 기름지고 양념도 있으니까 그걸 또 누를 수 있는 소주나 아니면 증류주들. 아, 네. 전통주 중에 증류주라고 하면 이제 문배술 같은. 문배술. 네. 이게 또 수수로 빚기 때문에 약간 중국의 고량주처럼 향이 좋아요. 예. 국가 무형 문화재, 국가 주요 문화재. 네. 네. 그렇군요. 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평양에서 내려온 술인데 예. 아예 술도가가 아예 이제 이전을 했죠. 김포로. 아, 그게 평양 술이었어요? 네. 원래는 대동강물로 만들어야 제맛이 난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정상회담 때 보면 이제 건배주로도 쓰이고 했죠. 왜냐하면 평양권 때 평양 사람들은 못 마시는 그렇군요. 서울에 있으니까. 문배주를 제가 최근에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저는 40도짜리를 추천합니다. 네. 25도 40도가 나오는데 예. 원래는 40도가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와 불고기. 불고기요. 예. 그러니까 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우리 이우석 소장님 말한 것처럼 이게 양념 안 되고 그냥 소금만 딱 하고 직화로 구워가지고 이런 거 먹다가 또 네. 이게 약간 물리더라고요. 오래 맞아요. 먹으면은 그게. 이게 주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불고기 또 좋아하시고 또 불고기도 또 언양식 불고기 있고 막 그죠. 종류가 광양식이 많잖아요. 광양식 있고, 예. 있고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그 불고기 또 먹고 오늘 제가 그 불고기에 어울리는 술 하나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예. 이거 술 이름
뭐 한 글자 정도만 빼고 말해도 되겠죠. 마주 띵해. 예. 네. 마주 땡해라는 부산에 있는 네.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인데 이게 과하주입니다. 음. 과하주라는 게 뭐냐면은 여름에 먹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술에도 주정 강화 와인 그 포르투 와인 같은 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청주나 탁주에다가 소주를 좀 섞어가지고 도수도 좀 느리면서 칵테일이네. 네, 도수를 좀 높이면서 술 맛을 더 또렷하게 해주는 그런 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분자를 가지고 일단 청주를 만듭니다. 아, 향. 그 다음에 이 양조장에서 직접 증류한 소주를 여기다가 투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주시한 그런 복분자 향이랑 풍미 그러면서 후미는 또 약간 드라이하게 떨어져요. 그러면서 또 놀랍게도 탄닌감까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누룩과 쌀에서 오는 그런 곡물향이 이제 일단 탄탄하게 딱 밑에를 받쳐주다 네네. 보니까 이런 향들이 과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밸런스가 무척 과하지 좋은. 않은데 과주라고요? 밸런스가 과하지 않다. 그래서 과하줍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네네네. 그런 술들은 어디서 사나요? 이런 술들은 인터넷 주문할 수가 있어요. 아 인터넷으로 주문이 돼요? 전통주만 가능합니다. 전통주는 그렇게 아 가능하죠. 그래요? 네네. 오. 예, 농가 소득을 예.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통주를 이제 빚는 그렇게 해서 나온 술만큼은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아, 물론 그렇군요. 성인만 구입할 수 있고요. 예. 성인 인증만 하면요. 성인 인증 네, 하면은 뭐 우리 그 초록창이나 뭐 이런 그 데서 포털에서 네, 포털에서 다 팔고 있습니다. 이름 딱 검색하면은 네, 그 바로 그냥 쇼핑으로 쇼핑몰이 네, 나오나요? 나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이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일반적인 있더라고요. 소주 맥주는 그렇게 못 팔아요. 그런데 또 뭐 와인도 한국에서 만드는 와인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팔 수 있는데 해외 수입하는 와인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안 되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가지고 만드는 우리나라 와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우리나라 와인은 주세법상으로 전통주에 들어가요. 그게. 그렇군요. 네. 뭐가 됐든 전통주다. 그게. 네. 그- 과실주. 예. 그게 이제 네. 지역 특산주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전통주 안에. 그래서 지역 특산주로 인증을 받으면 전통주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삼해주 이런 것들도 그리고 삼호주의 전통을 잇는 이런 술들도 검색하시면 바로 구매 링크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절기주 중에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청명주예요. 청명주. 네. 청명이 청명에 언제냐면 먹죠. 이제 4월 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농산일 같은 게 이제 시작되는 그때 한 해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 그때 빚어서 구실이에요. 먹는. 다 구실. 술 먹을 구실을 만듭니다. 이렇게. 뭐 그런- 하나 꼬투리라기보다는 날 잡아서 또 먹고 네. 또 먹고 술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예. 이 청명주도 만드는 데가 여럿이에요. 이제 요거는 뭐 특정 그런 어떤 명칭이 아니라 네. 일반 명사기 그 문헌상에 나오는 명칭이기 때문에 충주가 유명하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요 청명주 중에서도 한 땡석 청명주라고 있어요. 예. 요게 이분이 이제 여기 이제 자기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이분은 술을 못 마셔요. 아, 근데 그래요? 아. 근데 이분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식초 연구를 하다가 식초의 그 발효 과정이 사실은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술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어. 같은 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쪽으로 뿌리가. 가시면서 이분이 붙잡고 연구를 하신 게 전통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 누룩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술 중에서도 가장 지금 발전 가능성이 높고 아직 연구가 좀 잘 안 된 분야 중에 하나예요. 예. 사실은 맥주의 맛을 결정하는 건 홉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홉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한 3천여 가지 종류가 네네. 있다고 그러고 그 홉에 의해서 맥주 맛이 다 달라지고 스타일이 결정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포도 품종에 따라서 그렇죠. 어느 품종을 가지고 이제 이 와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때루아를 술에 입혀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전통 누룩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한 땡석 청명주 이 대표님이 누룩을 맨 처음에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래서 자기 누룩을 가지고 술을 빚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전에는 반도체만 만들던 회사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완성품 가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드셔보시면 우리 술의 어떤 프리미엄화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예. 가격이 그렇게 뭐 만만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썩 비싼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구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배치 이렇게 나가거든요. 배치마다 맛이 약간씩 달라요. 배치가 뭔가요? 그러니까 한 판. 판. 네, 이번 판 완판하고 14배치 완판됐고 15배치 갑니다. 15배치 완판되고 그러니까 와인도
예를 들면은 2023년산하고 그렇죠. 2024년산하고 맛이 많이 다른 다르죠. 빈티지에 다르죠. 따라 차이가 빈티지에 따라. 그 빈티지 개념이 여기서 이제 15배치, 16배치 뭐 이렇게 이제 배치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특정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품위를 빚어가지고 예. 웃돈 주고도 못 구하는 그런 배치들도 있어요. 전투 배치죠.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정말 말장난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설날이니까 우리가 네. 또 관대해지자고요.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설날 음식도 이제 술 얘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상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네네. 우리가 또 이제 절도 하고 기복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전 사람들은 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설날에 네. 기복을 했을까요? 일단은 건강이죠 예전이나. 예, 뭐 그리고 뭐 예전에도 그런 것들이 문경에 가면 이제 박물관이 있습니다. 과거길이었거든요. 세제가. 예. 거기 보면 이제 과거에 합격하기를. 그러니까 요즘 삶이랑 거의 크게 다른 게 없었어요. 취직이죠, 취직. 예, 취직, 출세, 뭐 그다음에 건강, 예, 안녕, 무궁. 근데 뭐 예전보다는 돈 얘기, 그러니까 요즘보다는 돈 얘기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예전에 벌게 많이 해주십시오라는 것보다는 빌었는데 지금 오히려 많이 필요한 게 다산이 아닌가. 다산. 아, 다산. 네네. 이제 정말 다산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국자시고 예. 나라에서도 정말 지원 팍팍 해드려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이제 두 자녀도 이제는 다자녀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그러니까. 바뀌고 네네. 있는데 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가 애국하려고 애 낳냐. 그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책을 뭔가 너무 이쪽에 이렇게 왜 안 낳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많이 그러니까요. 낳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 맞느냐 좀 그런 것도 고민해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데 네. 진짜로 다산은 정말 필요한 때가 중요합니다, 아닌가 진짜. 이제는. 박PD님도 한번 예. 저는 솔선수범. 생물학적으로 지금 아니 잠깐만요. 아니 너무 좀 막 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게 아무리 설날이라도 생물학적 유통기한 뭐 이런 걸 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참 그렇네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올해 설을 맞아서 네네. 저희가 또 뭐 장담할 수는 있지는 않지만은 보통 명절에 한 번씩 두 분을 모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명절이 하지 뭐 이런 것도 뭐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춘분. 예, 24절기 다 불러주시면. 단호도 한번 저희가 한번 트라이를 해볼 텐데 어쨌든 일단 한마디씩. 청명 나왔네요. 청명.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저기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좋은 일만 보고 듣고 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정말 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가 이렇게 다시 어울리는 시대가 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정말 빨리 좀 이런 여러 가지 혼란상들이 정리가 되고 정말 평안해지는 그런 2025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의 소원이 뭐 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웃고 떠들고 편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또 이 설날이 힘드신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고 실제 돈이 없거나 가족이 네. 없어서 힘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의 온기가 또 우리의 관심이 좀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큰 얘기, 거대 담론만 또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의 좀 어려웠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한 어떤 손길도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잊고 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설 특집으로 준비한 맛과 소망들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두 분 나오면 너무 유쾌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꼭 한번 두 분이 소개해 주신 술과 음식을 두 분과 함께 제가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조만간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칼럼입니다. 인간미 1월 29일 오늘은 조형근 사회학자가 한겨레에 쓴 이처럼 사소한 것들 칼럼을 소개합니다. 클레어 키건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웃집 아이가 추운 날 땔감 주우러 길에 나온 걸 본 주인공 펄롱은 마음이 불편하다. 우린 참 운이 좋지.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하지만 펄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걷는다. 위태로웠던 유년을 돌아보며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는 사소한 것들이 자기 삶을 구원했음을 깨닫는다. 학대받던 한 아이의 손을 잡고
내걷는 펄롱의 걸음은 사소하지만 그 한 걸음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인간의 편으로 다가간다. 계엄, 내란, 민주주의, 거대한 단어들이 오가는 요즘 정작 어려운 이웃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요. 사소한 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 우린 그걸 인간미라 부릅니다. 1월 29일 수요일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발행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라디오 본방송이 끝난 뒤에도 김준일의 뉴스공감 영상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CPBC 라디오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편안한 새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